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죠. 아파트의 뒤쪽으로는 깊고 푸른 송악산의 숲이 펼쳐져 있고, 문을 열고 나가면 단지 바로 왼쪽에는 엉궁중학교와 학진초등학교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엉궁전통시장과 농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인 오른쪽에는 학장축산물 도매시장이 있어 어느 곳보다 싱싱하고 값싸게 농산물과 축산물을 구할 수 있는 위치, 가까운 도로를 따라가면 부산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교통망이 펼쳐집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승악산 산책로를 따라 산책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면 안정된 생활권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할 아파트가 바로 그곳입니다. 무려 감정가 1억 5,7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경매로 최저가 8,700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반값 가까운 가격이지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무엇일까요? 내 돈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실제 제 돈은 고작 3천만 원대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세를 놓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무피 구조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플러스가 남습니다. 즉, 단순히 한 채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 다시 돌아오니 그 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아파트까지 늘려간다면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라 내 자산을 불려가는 짜릿한 그림 아닙니까? 이런 구조 혼자서 계산하고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는 바로 이런 진짜 돈 되는 물건을 발로 뛰어 직접 확인하고 회원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조건 맞는 물건 하나만 잡아주세요. 그러면 권리도 깨끗하고 전세월 세매가까지 다 수익이 나는 알짜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11만 542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입찰일시는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법정입니다. 물건은 부산 사상구 학장동 금강아파트 13층 1309호입니다. 전용 면적은 84.81이 약 25.6평이고 대지 지분은 44.49입니다. 감정가는 1억 5,700만 원이지만 이번 최저 입찰가는 무려 8,700만 원대, 말 그대로 반값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아파트의 입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장동 금강아파트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교통도 뛰어나서 시내버스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차량으로는 사상 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를 금방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부산의 중심지 서면으로 통하고 학감대로 터널 하나 지나면 남포동, 충무동으로 곧바로 도달할 수 있고 수정터널을 지나면 동구 좌천동과 자성대부두로 곧 바로 진입하는 교통이 사통팔달의 위치입니다. 정리하면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안정된 입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생활권 반값 수준의 경매 가격. 이 정도라면 이미 입지 조건만으로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권리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를 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지요. 내가 이 집을 낙찰받았는데 혹시 모르는 권리가 숨어 있으면 어떡하지? 등기부등본에 뭔가 어려운 말이 많던데 뭘 인수해야 되고 뭘 안 해도 되는지 헷갈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좋은 물건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오늘 사건, 금강아파트 13층 1309호의 권리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면 맨 위에 각구와 을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각구는 소유권, 을구는 채권담보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각구는 누가 주인인가를 기록하는 칸이고 을구는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내역이 기록되는 칸입니다. 그럼 을구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2022년 3월 25일자로 SBI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억 8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뭔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 이후에 붙은 권리들은 경매로 낙찰받는 순간 다 사라진다. 즉, 이 기준 권리보다 늦게 잡힌 가압류, 압류, 또 다른 근저당은 전부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아니, 그럼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이 기준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단 한 건도 없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싸게 나온 것 같아도 인수해야 할 권리가 남아있으면 결국 내 돈이 몇 천만 원 더 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건은 어떻습니까? 깔끔합니다. 기준 권리 하나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 앞선 권리는 없음. 이 정도면 권리 관계만 놓고 보면 얼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등기부만 본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점유자 문제, 즉 누가 살고 있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는 권리만 나오지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 기록을 보면 폐문부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사자가 방문했을 때 사람이 집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 소유자가 직접 전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소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대항력을 가진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에서는 그런 임차인이 없습니다. 전입자 자체가 소유자 본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준권리 저축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 앞선 권리 없음, 임차인 없음 소유자 전입으로 추정 인수할 금액 0원. 다만 여기서 딱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명도 문제입니다. 소유자가 협조적으로 이사 나간다면 큰 비용이나 시간이 들지 않지만 만약 버틴다면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강제 집행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관계는 깨끗하지만 사람을 내보내는 문제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만 잘 이해해도 경매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처럼 깔끔한 구조가 자주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준 권리가 꼬여 있거나 임차인이 버티고 있거나 세금 체납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건은 정말 드물게 권리 구조가 단순하고 깨끗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권리까지 확인했으니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취득세와 각종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전세월세 구조는 어떻게 짜이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핵심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돈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계산이지요. 겉으로만 보면 오늘 사건 최저 입찰가가 8,792만 원입니다. 아, 이 정도면 9천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매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낙찰가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따라붙는 세금과 비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 인지세, 법무사비, 채권 할인액 같은 것들 말이지요. 이걸 빼놓고 계산하면 막상 낙찰받고 나서 왜 돈이 더 나가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단순히 집값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그럼 이번에 이 집을 낙찰받으면 2주택자가 됩니다. 비조정 지역이니까 중과세는 없고 그냥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사건은 6억 원 이하니까 세율은 딱 1%. 계산하면 8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집이 두 채 있다? 그럼 이 집을 낙찰받는 순간 3주택자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구간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8%. 계산하면 무려 703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같은 집을 사도 세금이 87만 원일 수도 있고 703만 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려 8배 차이입니다. 자, 세금만 내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부대비용도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약 30만 원 계약서에 붙이는 인지세 15만 원 거기에 국민주택 채권을 할인 매도하는데 약 5만 10만 원 정도. 즉 세금 말고도 약 50만 원 전후가 더 붙습니다. 이제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볼까요? 1주택자가 이 집을 낙찰받으면 낙찰가 8,792만 원, 취득세 87만 원, 부대비용 50만 원, 총 9,032만 원.
반대로 2주택자가 이 집을 낙찰받아 3주택자가 되면 낙찰가 8,792만 원, 취득세 703만 원, 부대비용 50만 원, 총 9,642만 원. 보셨습니까? 겉으로는 똑같이 반값 아파트지만 실제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총 취득원가가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묶이느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 이거 계산 안 하고 무턱대고 입찰 들어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경매는 보통 낙찰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오늘 사건은 약 6,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내 돈은 얼마가 될까요? 1주택자가 추가로 사는 경우 총 취득원가 9,032만 원, 대출 6,100만 원, 약 2,900만 원. 2주택자가 추가로 사는 경우 총 취득원가 9,642만 원, 대출 6,100만 원, 약 3,500만 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금강 아파트 1309호를 낙찰받더라도 1주택자는 내 돈 약 2,900만 원, 2주택자는 내 돈 약 3,5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반값 아파트다 하며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차이 때문에 내 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행이 돈을 그냥 공짜로 빌려줄까요? 아니죠. 대출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사건 낙찰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금액이 약 6,1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연 4% 금리로 빌린다면 1년의 이자가 약 244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20만 원이 꾸준히 은행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자본의 기회비용입니다. 내가 실제로 투입한 자기 자본이 약 2,900만 원이라면 일단 연 4% 이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연 116만 원, 한 달로 약 9만 원을 벌 수 있었던 돈이지요. 그런데 집에 묶여버리는 순간 이 기회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집을 낙찰받는 순간 매달 20만 원은 은행 이자로 나가고 매달 9만 원은 내가 포기한 이익이 됩니다. 즉 매달 약 29만 원 정도가 자본의 비용으로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모른 채 단순히 반값 아파트다 하고 덤비면 실제로는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반값 아파트다 하며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차이 때문에 내 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세금과 자금 구조까지 철저히 따져야 진짜 돈이 된다는 것.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마련한 집을 전세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월세로 돌리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정말 재미있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낙찰받은 이 아파트, 과연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먼저 전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지 전용 84이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해보니 무려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은 8,792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까지 다 합쳐도 9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최소 1억 2천, 즉 낙찰가보다 3천만 원 이상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무피 구조를 넘어서 오히려 내 손에 돈이 남는 플러스 무피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낙찰받고 전세를 놓으면 내 돈이 한 푼도 묶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보증금이 취득원가를 초과해서 3천만 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제 손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번에는 월세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전세만큼 매력적인 게 바로 월세입니다. 같은 단지의 저층, 작은 평수조차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건 13층의 전용 84이라면 충분히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은 약 6,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돈을 연 4% 금리로 빌리면 매달 약 20만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월세 50만 원에서 이자 20만 원을 빼면 제 손에 매달 30만 원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돈은 전세로 놓으면 한 푼도 묶이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 월세로 돌리면 매달 3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세로 놓으면 플러스 무피 구조 최소 3천만 원 이상 여유자금 발생. 월세로 돌리면 현금 흐름 30만 원 매달 꾸준히 수익 발생. 즉, 이 집은 단순히 반값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넘어 전세 월세 매각 모든 전략에서 확실히 플러스가 보장되는 드문 케이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싼 집 하나 잡았다가 아니라 내 돈 안 묶이고 오히려 자산을 불려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동안 발품 팔고 머리 싸매며 고생해서 낙찰받은 집, 그 집을 드디어 팔아서 통장에 돈이 쩍 꽂히는 그 순간 말이지요. 아마 그때가 경매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일 겁니다. 자,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잡은 이 아파트, 과연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여러분, 이 아파트의 가치를 증명해줄 가장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실거래 내역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불과 올해 초에는 1억 5,500만 원에도 거래가 되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1억 4천, 1억 5천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매물 시세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무려 1억 6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경매 최저가 8,700만 원에 잡는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시세와의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실제 시세와 비교해도 검증된 기회라는 겁니다. 불과 몇 달 전 거래 내역이 증명하고 현재 호가가 뒷받침하는 구조. 그렇다면 이 물건의 가치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시세도 아니고 욕심도 부리지 않고 그냥 법원이 평가한 감정가 1억 5,700만 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원가부터 살펴봐야겠죠? 낙찰가는 고작 8,792만 원이었습니다. 아, 이거 반값 아파트 맞네? 하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취득세, 법무사비, 채권 할인액 같은 부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야 진짜 내 돈이 얼마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약 9천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즉, 이 집을 내 이름으로 가져오는 데 들어간 실제 비용은 9천만 원 남짓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팔아볼까요? 매각가는 무조건 감정가 1억 5,700만 원입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5,700만 원에서 9천만 원을 빼면 약 6,700만 원이 남습니다. 와, 대박이네.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멈춰야 합니다. 왜냐? 세금을 빼먹고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세금 다 내고 난 다음 금액이니까요. 먼저 개인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세율이 무려 70%입니다. 차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단기 매각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죠. 그럼 2년 이상 버틴다면? 이제는 장기 보유로 인정받아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700만 원 차익 중 세금이 약 1,500만 원 안팎. 결국 세후로 약 5천만 원이 제 손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괜찮죠? 2년만 전세든 월세든 버티면 5천만 원이 통장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법인 명의로 가보겠습니다. 법인은 참 단순합니다. 내일 팔든 1년 뒤에 팔든 세율은 똑같습니다. 차익 6,700만 원의 세율 약 1,011%만 적용됩니다. 세금은 고작 700만 원대. 그러면 세후로 약 5,900만 원, 거의 6천만 원이 고스란히 제 손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집을 똑같이 낙찰받아도 개인으로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가 1억 5,700만 원으로 매각. 단순 차익은 약 6,700만 원. 개인 명의로 2년 이상 보유 시 세후 약 5천만 원. 법인 명의라면 세후 약 5,900만 원. 여러분 보셨죠? 경매는 그냥 싸게 낙찰받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명의 선택, 보유기간, 세금 전략까지 다 계산해야 진짜 내 통장에 얼마가 남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건 어떠셨습니까? 낙찰가는 반값 수준, 전세를 놓으면 무피를 넘어 플러스 월세로 돌리면 매달 현금이 들어오고 매각까지 감정가 기준으로 따져보니 수천만 원의 차익이 손에 잡히는 구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싸게 나온 아파트 같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전세월세 매각 모든 전략에서 철저히 플러스가 나는 진짜 알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계산 혼자서 다 하시겠습니까? 권리 분석, 세금, 대출, 명도까지 머리 아프고 헷갈리기만 합니다. 저희는 직접 발로 뛰고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 되는 물건만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건 맞는 물건 하나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전화 한 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권리 깨끗하고 전세월세 매각까지 다 수익이 나는 맞춤형 알짜 물건을 직접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은 분석, 숨겨진 권리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디테일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주십시오. 멤버십 회원님들은 전화 한 통으로 바로 권리 분석과 전략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더 큰 돈 되는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